강의사는 증시 각도기. 안녕하세요. 증시각도TV 시청자 여러분, 투자 여러분, 독일말 여러분, 그리고 10만 금융전사 여러분 모두 반갑습니다. 4월 22일 월요일 한국마음으로 찾아뵙게 된 각도기 곽상준입니다. 네, 자, 오늘 아침에는 미국 시장에서 호르무즈가 풀렸다 붙였다 풀렸다 막혔다 막 이래가지고 많은 분들이 조금 좀 의문 속에서 시작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러나 토요일 날도 잠깐 말씀드렸고 과거에도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이슈라고 하는 것은, 이걸 이슈라고 표현하는데 반대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어쨌든 이슈라는 게 마치 향캔과 같아서 뚜껑을 딱 따면 향이 엄청나게 세게 느껴지지만 시간이 지나면 어찌되었거나 거기에 익숙해지면서 좀 무뎌지죠. 그러니까 그 주식시장과 금융시장에서의 이슈라는 건 그렇습니다. 처음에는 되게 심각하게 느껴지지만 시간이 가면 점점 약화되는, 지금 전쟁이 그런 상황입니다. 딱 이렇지 않은 경우가 하나 있죠. 이렇지 않은 경우는 뭐죠? 네, 바로 금융위기, 즉 신용위기가 발생하면 그건 그렇지 않습니다. 왜 그렇지 않나요? 신용위기는 혼자로 끝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신용위기는 반드시 물귀신처럼 옆에 있는 놈을 잡아먹으면서 도미노처럼 자빠지는 성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신용위기는 발생하면은 그때는 전쟁하고는 다릅니다. 전쟁은 이렇게 말씀드렸죠. 일주일만 참아봐요. 처음에는 이랬고, 이틀째 폭락 때 25,000포인트 초반까지 떨어질 때는 일주일만 참아보세요 라는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서 해결이 안 됐을 때는 한 달만 참아봅시다 라는 말씀으로 드렸습니다. 역시나 참은 사람이 대체적으로 위너가 됐어요. 그런데 신용위기라는 것은 발생을 하면 뭐지? 그러면 초장에 튀어야 돼요. 그때는. 왜냐하면 도미노처럼 자빠지기 때문입니다. 하나의 은행이 자빠지면 그 다음 또 은행이 자빠지고 또 자빠지고 또 자빠집니다. 그런데 그것도 중앙정부와 중앙은행이 못 견디겠다고 생각하면 중간에 막아요. 그래서 개입을 합니다. 그래서 최악의 상황에서 개입을 하면서 회복시켜 주거든요. 왜냐하면 너무 힘들거든. 그래서 당분간은 언제까지? 2008년도 리만 브라더스의 추억이 우리 머릿속에서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는 제가 보기에는 정부와 중앙은행이 막습니다. 왜요? 말씀 여러 번 드렸습니다만은 리먼 브라더스를 망하게 함으로 인해서 훨씬 더 많은 비용과 고통이 들어갔다라는 게 중앙은행들의 반성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상황을 또 경험하지는 않을 것이다 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말인즉을 다시 종합해 보면 당분간 신용위험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일파만파로 커지는 일들은 거의 없을 것이다. 그런데 신용위험은 진짜 언제 일어나느냐? 모두가 안이해졌을 때, 그때 일어납니다. 29년도 대공황 직전에 유명한 경제학자는 우리는 새로운 고온에 도달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즉 그러니까 앞으로 시장은 크게 떨어지지 않고 이렇게 고공행진을 계속할 것이다 라고 얘기했고, 2007년도에서도 몇몇 사람들이 부동산 부실에 대해서 막 언급을 하고 경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무슨 소리야, 앞으로 우리는 계속 이렇게 좋아질 거야, 파라다이스에 와 있는 것처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럴 때 꼭 문제가 생기는 거죠. 경계하는 상황에서는 그런 문제가 잘 발생하지 않는다는 점, 한번 예전에 했던 얘기지만 다시 한번 복귀 삼아서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한국 시장은 전쟁 이슈가 또다시 조금 더 고개를 쳐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무시하고 상승 마감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오늘 거래소 종합주가지수는 전일 대비 27.17포인트 0.44%가 상승하면서 6,219포인트를 기록하면서 고점에서 이제 100포인트대만 올라가면 다시 한번 사상 역사적 최고치를 돌파할 수 있는 수준 내에 계속 머물고 있는 흐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오늘은 상승 종목 수가 매우 적었습니다. 하이닉스가 무려 3.3%대의 강세를 보여주면서 지수 상승을 이끌었습니다만, 삼성전자도 좀 빠졌고 떨어진 종목들이 훨씬 많은 날이 오늘이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하락 종목이 훨씬 많은 날이었고요. 그다음에 시간이 지나갈수록 시장도 점차 약세 흐름을 보여주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중에서는 하이닉스, 그리고 에너지 솔루션, 두산 에너빌리티, 그리고 2차 전지 관련주들이 좀 올랐고요.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SK는 SK 하이닉스하고 한몸 마찬가지인 주식이니까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코스닥 시장도 거래소하고 궤적이 비슷합니다. 막판으로 갈수록 상승폭은 좀 떨어졌고요. 4.81포인트 0.41% 상승한 1174포인트로 마감을 했습니다. 650종목이 오르고 920종목이
떨어지는 흐름들을 보여주었습니다. 거시적인 흐름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일단 금리 상황들 보도록 할게요. 금리는 오늘 좀 떨어졌네요. 그러나 지난 주말 오른 거에 비해서는 조금 덜 떨어졌습니다만 하루 종일 떨어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막판에 가니까 이 낙폭이 좀 쪼그라들었다. 금리의 낙폭, 즉 가격은 상승하다, 상승폭이 약화되었다라고 정리해 볼 수 있겠고요. 그다음 통화 흐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미국 달러화는 98.24엔으로 아침보다는 조금 올라 있고요. 지금 원화는 1472원에 마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일본 엔화는 158엔. 그래서 원엔 환율은 오늘 930원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해외 주식 동향 살펴볼게요. 해외 주식 시장 보면 대만 가건 지수도 0.4% 올랐고, 그 다음에 일본 니케이 지수는 0.6% 상승. 그 다음에 아시아권 전반적으로 홍콩과 그리고 중국도 다 조금씩 오르는 흐름 보여주었습니다. 전반적으로 비슷한 흐름 보여주었고요. 업종별로 흐름 살펴보면 한국에서는 기계장비, 전기전자. 전기전자는 뭐 하이닉스 하시겠죠. 그 다음 부동산, 제조, 금속 쪽이 올랐고요. 그동안 많이 올랐던 증권, IT 서비스, 의료정밀, 비금속은 운송장비까지 해서 좀 떨어지는 양상을 보여주었습니다. 자, 오늘 하이닉스 얘기를 했으니까 반도체 얘기부터 좀 해야 되겠죠. 하이닉스 왜 이렇게 많이 올랐나 이유를 찾아보니까 뭐 특별한 이유보다도 소캠 관련해서 이제 준비가 되었다라는 소식이 들리고 있습니다. 하이닉스가 192기가 소캠2 양산에 돌입한다는 소식이고요. 루빈에 최적화되어 있는 제품이라는 것이죠. 자, 루빈 얘기를 하기 전에 현재 이 루빈이 나올 때 그러면 돈 좀 벌어? 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 부분을 먼저 설명하고 하이닉스 쪽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AI발 블랙아웃 공포가 상당히 커지고 있다라는 건데요. 왜 도대체 그러냐? 지금 사용자가 폭증하면서 얘네들이 그 접속이 좀 끊기고 접속 제한이 나타나고 응답 지연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챗GPT가 접속 제한이 1월 22일 날 있었고요. 제미나는 3월 17일 날 접속 오류비 응답 지연, 그 다음에 퍼플렉스티는 3월 24일, 클로드는 가장 최근이네요. 4월 8일부터 15일 사이에 응답 지연이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보시면은 글로벌 토큰 사용량 좀 보세요. 이게 와, 놀랍죠? 예, 4조 6,400억 토큰에서부터 20조 토큰으로 무려 4배 가까이 대폭적인 상승을 했습니다. 340% 정도 오르게 된 건데요. 자, 이거 우리가 이 토큰 많아지면 메모리 사용량이 커진다, 안 커진다? 커진다. 자, 아까 베라루빈에 쓰이는 게 저 앞서 말씀드렸던 소캠은 뭐냐면 HBM 말고예요. HBM 말고 이 소캠이라는 것 자체가 이렇게 좀 LPDDR을 전환한 그 제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LPDDR은 그냥 메인보드 기판에 그냥 딱 붙여야 되는데 이 소캠은 딱 붙이는 게 아니라 붙였다 떼었다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용량도 더 추가할 수도 있고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근데 지금 일단 뭐예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에서도 만들었고요. 삼성에서도 만들었는데 이번에 하이닉스는 192기가짜리를 만들었다라는 것이죠. 제품의 성향이 조금씩 다릅니다. 그 제품의 성향이 어떻게 다르냐면 삼성전자는 원비 공정으로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 SK 하이닉스는 가장 최신 공정인 원C 공정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는 규모는 제일 커요. 256기가로 규모는 제일 큰데 이거는 원 Y 공정이에요. 그럼 약간 옛날 공정인 것 같거든. 예, 근데 이렇게 했다라고 하죠. 그래서 이제 그 중간에 보면 퍼포먼스를 보시면 이게 중요한데, 그 삼성전자는 2배 밴드위스 대역폭을 가지고 있고 55% 절감, 그리고 SK 하이닉스는 2배 밴드위스를 갖고 있고 무려 75% 절감 에너지 사용량을 이렇게 된다고 하죠. 자, 그러면 지금 보시면은 SK 하이닉스의 소캠이 조금 성능이 조금 좋은 걸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게 양산이 되면 뭐 당연히 베라루빈에 이걸 달아야 되는 입장이면 그 엔비디아는 무조건 이걸 쓸 것이다. 그리고 지금은 한 형제처럼 붙어 있잖아. 그 엔비디아, 그다음에 TSMC, 하이닉스가. 그러니까 당연히 먼저 쓰겠죠. 그리고 삼성전자는 이미 지금 제일 납품을 많이 하고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그대로 납품이 될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메모리 쪽에서의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어떤 지배력은 계속해서 진행이 될 건데요. 이거는 앞서 지금 잠깐 언급을 드렸듯이 이 글로벌 토큰 사용량이 폭발을 하면서 지금 메모리 폭증, 수요 폭증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들은 유지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건 이제 또 어디서 알 수 있냐면
왜 이렇게 그 폭증하냐? 사람들이 그러니까 아무 예전에는 이제 저거지. 인터넷에서 그냥 글자 따각 쳐가지고 이건 뭐지 하고 찾아봐서 또 찾고 또 찾고 또 찾았는데 이제 귀찮잖아. 귀찮으니까 한번 주르륵 물어본단 말이죠. 그러면 한 번에 쭉 대답해 주니까 좋잖아요. 물론 가끔씩 여전히 헛소리를 막 하고 할루시에이션이 막 나타나곤 하지만 그래도 좀 편하니까 자꾸 물어보는 거죠. 그러니까 점점 이제는 그 쉽게 얘기하면 이 저희 같은 나이대에서는 검색이 AI 챗봇으로 바뀌었어요. 그건 확연히 바뀐 것 같아요. 그리고 바뀌었고 그 다음에 좀 더 잘 쓰는 사람은 뭔가 이제 다른 것들까지 하게 되고 있죠. 그것을 계속적으로 말씀드렸지만 어디서 알 수 있냐면 이 데이터 센터의 컴퓨팅 파워 임대 요금에서 알 수 있습니다. 지난번에 H100이 가격이 안 떨어져요. 6년 된 구닥다리 GPU 셋이 임대료가 안 떨어집니다. 이랬었는데 이번에는 H200입니다. H200 호퍼죠. H200은 임대료가 그 2월 20일 날 2.2달러였는데요. 지난 20일에는 얼마였냐? 지난달이죠. 3.4달러. 55% 올랐어요. 굉장히 많이 오른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자 2.2달러면 얼마니? 3,000원대 하던 게 3,000원 초반 하던 게 지금 4,000원을 훨씬 훌쩍 넘는다는 거죠. 5,000원 가까이 된 거 5,000원. 그러니까 얼마나 많이 올랐어요? 많이 올랐죠. 그래서 실제로 어떤 일이 벌어지냐? 엔트로픽의 경우에는 원래는 얘네 되게 비쌌거든요. 200달러대, 500달러대 이런 요금제가 있었는데 이걸로도 감당이 안 돼서 어떻게 하냐면 기본적으로 되게 낮게 받는 거야. 20달러. 그리고 나머지는 종량제로. 그럼 결국 얼마가 나오겠어요? 쓸 만큼 막 쓰면 500달러, 1000달러 막 나오는 거예요. 지금 기업용은 그렇게 하겠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왜 기업용을 하겠어요? 기업은 약간 눈먼 돈이거든. 자기 돈 아니거든. 자영업자 아닌 다음에 자기 돈 아니기 때문에 저 이거 좀 써보면 어떨까요? 이거 신세계인데 이거 새롭게 하면 좋을 것 같은데 그러면 그래? 회사의 발전도 되고요. 이거 잘 쓰면은 끌대리 돼서 사람 안 써도 돼요. 그래? 그럼 한번 써보지. 근데 만약에 막 썼다. 제가 보기엔 수백만 원 나올 수도 있겠는데 현대 추세면. 그러면 뭐 기업들은 결제는 하죠. 나중에 그걸 확인하는 순간 이렇게 될 수는 있을지언데요. 그렇죠? 써볼 수 있을 거야. 그러니까 이게 아마 이런 쪽으로 넘어가는 것 같고요. 그러니까 200달러 토큰 기본 단위를 없애고 저쪽으로 넘어간다는 건 이걸로 감당 안 된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지금 쓰고 있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자, 그렇다면 메모리 시장의 상황도 뭐 여전히 상당히 괜찮을 것 같다라고 판단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어쨌든 지금 소캠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면 이 소캠이 그 LPDDR5를 모듈 형식으로 구현한 거예요. 예, LPDDR은 어디에 쓰이는 거죠? 네, 저기 우리 핸드폰에 쓰이는 저전력 DDR입니다. 저전력 D램이에요. 저전력 D램을 서버나 그 AI PC에 넣었다 뺐다 쉽게 교체할 수, 끼었다 뺐다 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게 이 소캠이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자 이제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기존의 DDR보다 약간 이거는 이제 완벽한 맞춤은 아니지만 반 맞춤으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 HBM은 완전 맞춤. 그러니까 만약에 맞춤 옷을 해줬는데 이 사람이 저 안 갖고 갈래요 하면 어디 갖다 팔 데도 없는 게 HBM이고요. 소캠은 그래도 엔비디아 쪽에서 써줘야 되긴 하는 거죠. 대신에 데이터 센터에서 용량 좀 큰 걸로 주세요 하면 바꿔서 팔 수는 있는 약간 그런 건데 그 HBM은 아예 처음부터 그냥 엔비디아 칩셋에 그냥 박아놓고 들어가는 거라 바꿀 수 없어요. 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 그럼 무슨 말이냐면 기성품 있잖아. 기성품. 뭐 어떻게 표현해야 되나? 메리아스 같은 거 있잖아. 메리아스. 이거 물량이 점점 뜨는 거야. 면직물이 자꾸 이런 쪽으로 가서 쓰여지니까 소캠 가서 면직물이 넘어가서 쓰고 그다음에 그 일종의 맞춤형 잠옷 같은 게 계속 나오는 거지. HBM 쓰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사람들이 평소에 많이 쓰던 그냥 일반 메리아스 같은 거 있잖아요. 그게 없어지는 거예요. 없어지는 거.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오늘 이 부분을 저녁에
여러분 오늘 저녁에 8시에 IT의 신 이영수 대표와 대담을 통해서 한번 풀어봤습니다. 오늘 내일 여러분을 찾아뵙게 될 거고요. 그 반도체를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꼭 보시는 게 분명히 좋을 것 같다. 지난번에 김정호 박사님하고의 대담과 더불어서 같이 보시면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시지 않겠느냐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어쨌든 각각의 그 메모리 회사들이 지금 열정을 품고 열심히 내는 가운데 마이크론에서는 24기가짜리 GDDR7 양산 체제를 구축했다라고 소식을 전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머리가 이제 복잡해질 텐데 기술자분들은 이미 다 알겠지만 그래도 한번 설명을 드리면 HBM이 어떻게 나오게 됐느냐를 보면 결국 게임기에서 시작한 거예요. 게임기에서 GPU 그 RTX 예를 들어 5030 하나 딱 박아 놓잖아 가운데요. 여러분 그 게임을 하시는 분은 알겠지만 우리 그 아들 게임 하는 컴퓨터는 안 열어보셨을 거 아니에요. 그래픽 카드가 이렇게 얄짱한 크레딧 카드 같은 게 아니에요. 이렇게 사이즈가 큽니다. 사이즈가 크고 이렇게 펜도 달려 있어요. 열이 많이 나니까 펜도 달려 있단 말이야. 이만하단 말이야. 근데 그 내용을 뜯어보면 어떻게 됐냐면 GPU가 이렇게 하나 있고 GPU를 도와주는 D램이 몇 개가 붙어 있어요. 그래도 이 D램을 일컬어 그래픽 D램이라고 해서 GDDR이라고 불러요. 그 GDDR이 GDDR4, GDDR5 이렇게 나왔어요. 근데 지금 이번에 마이크로에 맞는 걸 GDDR7이 나왔다는 거고 사실 지금 HBM 뭐냐면 쉽게 얘기하면 이 그래픽 DDR, GDDR 변형해서 이거를 한 장으로 이렇게 잡아봐. 이렇게 GPU 한 장에 이렇게 들어가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 둘, 셋. 한 쌍으로 한 6개 박잖아. 더 이상 박을 수 있어 없어? 없잖아요. 이건 무장점 그래픽 카드 컴퓨터 안에 들어가서 끼겨 넣어야 되는데 사이즈가 요만할 거 아니야. 그럼 요만 안에다 그 DDR을 이렇게 박았지. 근데 DDR 더 받고 싶으면 이만하게 만들 수 있나? 컴퓨터 사이즈가 그렇지 않으니까 그 못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하다 안 되니까 이걸 적층한 거예요. GDDR을 이거 이만한 거에다 다 만들어야 되는데 저거 지금 쓰고 있는 GDDR 5배는 더 필요한데 어떻게 할 거야? 그래? 그러면 쌌지 뭐. 근데 형 이거 되게 비싼데? 왜냐면 이거 만들다가 반은 다 뽀개 먹는데? 어떡하지? 그러면 돈 줄 수 있어 이거? 되게 비싼데? 몇백만 원 할 건데? 야 지금 몇백만 원 문제야? 이거 지금 우리 칩셋 하나 1억씩 파는데? 자 이렇게 된 거 아닙니까? 그죠? 처음 시작이? 이렇게 된 거예요. 엔비디아 옛날 호퍼 만들고 호퍼 전 만들고 할 때 그때 이런 구조인 거예요. 예, 이해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문돌이라 제가 완전 이 기술의 깡이라서 아무것도 몰라가지고 이렇게 설명했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냥 GDDR은 붙여면 면적을 너무 많이 차지하잖아. 그러니까 더 이상 넓게 필 수가 없어요. 근데 그 컴퓨터에 넣는 그 서버 컴퓨터에 넣는 그 사이즈의 한계가 딱 정해져 있거든요. 근데 저걸 더 붙여야 됐단 말이야. 저거보다 더 붙였어야 돼.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8장짜리면은 저기 HBM 오른쪽에 8장짜리가 하나, 둘, 셋, 4개면 8장짜리면 저게 지금 저쪽에는 몇 장 붙었어요? 3, 4, 12장이잖아요. 그러면 저건 8장, 4, 8, 32, 32장이잖아요. 그러니까 몇 장을 더 붙인 거잖아요. 그쵸? 그래서 용량을 확보한 겁니다. 그리고 용량만 확보한 게 아니라 구멍을 엄청 뚫었어. 그게 제일 중요한 기술적 핵심이에요. TSV, Through Silicon Via. 따라해보세요. TSV. 요거 구멍을 뚫어가지고 했기 때문에 기존에 쓰던 DDR을 그대로 못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HBM 전용 DDR이 필요한 것이었고, 그래서 HBM에 너무 많은 몫의 DDR이 빠져나가니 딴 데 DDR이 부족해진 것이고, 그 다음 문제는 뭐냐면 그 문제는 이영수 IT의 대표의 신가 대담에서 확인해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그냥 데일리니까 이 정도에서 기술적 얘기는 마무리하고요. 기술적 얘기 나온 김에 일단 머리가 벌써 이제 그 왼쪽으로 갔잖아. 두뇌가 지금 왼쪽으로 갔으니까 좀 한 발 더 나갈게요. 자, 여기서 이제 반도체 얘기는 그만하고, 반도체 얘기는 충분히 했으니까 로봇 얘기 한번 해봅시다. 이거 상당히 저도 놀란 뉴스인데 드디어 이게 역시 미국 기술이 앞서긴 앞서는구나. 바로 테슬라의 로봇 옵티머스 얘기입니다. 옵티머스가 드디어 덱스트러스 특허 4가지를 공개했다는 소식입니다. 덱스트러스 특허 4가지, 그게 뭔데? 제가 알겠어요. 제가 기술자가 아닌데 모르죠. 그래서 공부를 했죠.
핵심이 뭐냐면 덱스트러스 특허 4가지가 손에 관련된 겁니다. 자, 제가 예전에 한번 설명드렸죠. 자, 중국 로봇은 뭐라고? 장난감. 자, 어제 나왔던 뉴스는 뭐예요? 중국의 로봇가 달리기에서 하프 마라톤에서 사람보다 훨씬 빨라서 50분 만에 1등으로 꼬링했다. 라는 소식. 14살 막 달리잖아. 그러니까 거기서 나온 우승했던 그 사장이 나와서 하면서 열처리 관리 기술이 핵심입니다. 저희는 열처리에 신경을 많이 써서 이렇게 좋은 성과를 얻어냈습니다.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제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쟤네 거 지금 장난감이에요 라고 표현했던 핵심적인 이유가 뭐죠? 네. 우리 그 뭐죠? 그 영화 뭐야? 그 나오는 거 다 부순 영화 있잖아요. 마지막 게임 말고 그 있잖아. 그 이렇게 머리 벗겨진 힘센 사람 나와가지고 막 하는 거 있잖아요. 그걸 줘, 그 구슬을 줘, 막 이랬던 거 있잖아요. 타노스가 나와가지고 그지. 타노스 이거 보면 막 이러잖아요. 이게 로봇의 핵심 기술이에요. 이게 사람은 허벅지, 로봇은 팔. 예, 사람은 허벅지, 로봇은 팔. 이게 핵심입니다. 자, 이게 안 된다니까요. 이게 안 돼가지고 계란을 휙 던지면 사람은 탁 받잖아, 그죠? 그 다음에 예를 들어 오렌지를 휙 던지면 탁 받잖아, 그죠? 우리 안 깨먹고 받을 수 있잖아요, 사람은요. 그 사람 대단한 겁니다. 근데요, 쇠공을 휙 던지면은 그것도 탁 받잖아. 근데요, 로봇은요 못 받아요. 계란 깨먹지, 쇠공 던지면 팔 잘려 나가지, 손가락 잘려 나가지, 막 그렇단 말이죠. 왜냐? 이게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이 기술이. 자, 생각해 보세요. 손가락에 우리처럼 이렇게 힘을 주려면 힘이 악력 센 사람 있잖아. 막 악수할 때 막 손가락 뽀개지게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악력을 세게 하려면 어떻게 돼요? 모타를 어디에 달아야 돼? 어디에 달아야 되냐고. 자, 모타를 손가락에 달면 되겠죠. 우리가 여기서 로봇에 쓰이는 모타를 액추에이터라고 합니다. 액추에이터를 손가락에 달면 세게 되겠죠. 액추에이터가 가벼워, 무거워? 에이, 쇠로 만들었을 건데 거의 대부분 무겁겠지. 그러면 어떻게 돼? 손이 악수하려면 어이 무거워 이렇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손에 힘은 있어도 무거우면 이게 에너지 많이 들고 작업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사람 손은요, 짤랑짤랑 사람 손은 가벼워. 손가락 자체는 굉장히 가볍단 말이야. 근데 힘은요, 힘은 세죠. 왜 그렇죠? 섬유 줄기가 이렇게 힘줄이지. 힘줄이 여기에 있잖아. 그래서 여기 근육이 세지면 이렇게 되잖아. 얘네들이 지금 이거를 놀라운 것은 사람하고 똑같이 만들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액추에이터를 손가락에 안 넣고 손가락 힘을 보존하는데 손가락에 안 넣고 여기다 넣었다. 여기다. 팔뚝 여기다 넣은 거예요. 그리고 손가락 잘 움직이도록 쫙 했고, 그러면 손가락은 어떻게 힘을 주느냐? 사람을 따라 한 거지. 사람이 어떻게 연결돼요? 섬유질로 이렇게 연결돼 있잖아요. 요거를 케이블로 연결한 겁니다. 그래서 액추에이터는 여기다 왕창 넣고 손가락은 가볍게 한 대신에 케이블로 넣고, 그러면 손의 힘이 여기서 당기면 액추에이터가 빡빡 당기면 되겠죠. 액추에이터를 굉장히 많이 넣어요. 보니까 수십 개의 액추에이터가 나옵니다. 25개. 근데 손가락 제어용으로 23개의 액추에이터가 들어간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양쪽에 50개를 넣는 거죠. 그 다음에 케이블로 넣죠. 이게 되게 중요한 게 뭐냐면, 물건 하다가 손가락 잘리거든요. 공장에서 일하다가. 그럼 어떻게 돼요? 만약에 액추에이터를 넣으면은 그 가격도 비싸고 수리도 어려워. 만약에 힘줄로만 연결됐어. 그럼 어떻게 돼요? 손가락이 잘리면 그냥 힘줄 새로 넣어가지고 부속 갈아 끼면 돼요. 이걸 보면서 확실히 좀 기술적으로 선진국 맞구나. 그리고 테슬라가 참 선진국 기술이구나. 뭐 이런 느낌을 좀 받았습니다. 그래서 요거 이제 나오게 되는데 어떻게 될지 좀 궁금하고요. 요 삼성 모빌리티 의문형 연구원이 잘 정리를 해줘서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테슬라만 있느냐? 아니다 하면서 벤츠 나도 있어 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자, 벤츠가 한국에 왔습니다. 벤츠가 한국에 와서 올라 칼레니우스 CEO가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에 자율주행 2++를 이제 시행하겠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레벨 2 플러스 플러스. 자, 그런데 그 알파 마요, 네, 치킨 마요 말고요. 알파 마요로 자율주행 하겠다는 거죠. 알파 마요는 누가 만들었어요? 젠스왕, 엔비디아입니다. 엔비디아가 그 올해 출시하겠다고 말했던 그 알파 마요예요. 알파 마요를 통해서 진행을 할 건데, 그래서 와, 어디까지, 야 진짜 이러면 현대차도 이거 하겠네. 현대차도 엔비디아하고 친하니까 벤츠에서 하네. 그러면서 봤더니 스티어링 휠에서 운전자가 손을 떼는 핸스프리 형태가 될지는 아직 확답할 수 없다라고요. 근데 자율주행에서 핵심이 뭐냐면 핸스프리예요. 이렇게 하면서 문자 이렇게 넣을 수 있어야 돼. 문자. 이게 자율주행 2단계 2 플러스는 3이라는 단어를 안 써. 왜냐면 법적 책임을 질까봐. 그러니까 아마 이 뿔뿔뿔뿔 이렇게 될까? 소고기 A 뿔뿔뿔 하듯이 이 뿔뿔뿔뿔뿔 앞으로 이렇게 바뀔 거예요. 왜냐면 3 쓰는 순간 제조사가 책임져야 되니까 아마 계속 이런 식으로 갈 것 같은데. 근데 이렇게 안 보고 이렇게 해야 돼요. 이게 지금 옛날에 그 테슬라는 이게 됐었거든요. 요즘에 안 돼. 전방 글자 이렇게 보면 삐비비비비비비 조금 더 보면 삐비비비비비 자율주행이 끝났습니다. 이씨 하면 또 이렇게 해서 운전을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한국에선 그래. 한국에선 미국에선 어떤지 모르겠는데. 그러면 이거 핸들을 그냥 사실은 핸들을 놔야 자율주행이지 뭐 무슨 내가 딱 너가 자율주행하는지 지켜볼 거야. 뭐 이것도 뭐 조금 없는 것보단 나은데 사실은 자율주행으로서는 딴 데 쳐다볼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게 핵심이거든. 근데 사실 앞뒤 차간 그 지켜주는 건 상당히 잘해요. 이거는 기계적으로 반응하니까 뭐 예를 들어서 카메라가 안 보이지만 않으면 잘 되겠지. 카메라 안 보이면 또 작동 안 하니까 편하거든요. 그거 되게 편한데 그걸 확답할 수 없다네. 그래서 이뿔뿔이라고 그들은 얘기했으나 저는 이뿔이라고 투뿔이라고 얘기했습니다. 투뿔뿔 아니고요. 투뿔 정도 되는 걸로. 근데 어쨌든 뭐 얘기했던 것 중에 눈에 띄는 건 뭐냐면 한국이 되게 중요한 나라다. 한국은 자기 그룹 차원에서 벤츠 그룹 차원에서 세계 5위의 매우 크고 중요한 시장이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럼 평소에 와서 좀 잘하지 그랬어. 중국한테 팔아먹다가 중국에서 안 팔리니까 지금 한국 와서 이러는 거 아니야? 네, 어쨌든 자, 어쨌든 그 뭐 한국을 되게 중요한 시장이고 한국에서의 기계적인 이해도가 높기 때문에 한국에서 이걸 시작하겠고 이번에 D-All-U Electric C 클래스를 한국에서 처음으로 시판 저기를 했습니다. 공개회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한국이 이제 전기차 수요가 막 늘어나니까 여기서 장사 한번 열심히 해보겠다라는 뜻으로 이렇게 했고요.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삼성 SDI하고도 계약을 했습니다. 배터리 공급을 위한 단연 계약을 체결했고요. 추정되는 바로는 단연 계약이기 때문에 수조 원 규모의 계약이 아니었을까 싶은데 얼마짜리인지는 발표를 안 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벤츠의 대주주가 누군가? 이게 중요한 포인트예요. 누굽니까? 중국의 지리 자동차 아닌가? 맞죠? 중국 애들이 여기 자본 갖고 있어요. 볼보도 그렇고. 근데 중국은 지금 미어 터졌잖아요. 2차 전지가. 출혈 경쟁 미친 듯이 하고 있는데 왜 이거를 잡았을까? 삼성 SDI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메르세데스 벤츠는 삼성 SDI로부터 공급받는 배터리를 향후 출시할 중소형 전기 스포츠 유틸리티와 쿠페 모델에 탑재해 차세대 전기차 시장 공략에 나설 계획입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이게 중요하죠. 왜? 에너지 밀도가 높은 하이니켈 NCM 소재가 적용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NCM은 한국이 잘한다는 얘기예요. 확실히. NCM은 한국이 잘하는 거고 그럼 결국 퍼포먼스가 좋은 자동차는 무조건 한국 배터리를 써야 된다. 라는 거죠. 자, 그러면 현대차 그룹 드리고 싶은 말은 성능 좋은 전기차를 조금 더 만들어 주십시오. 같은 성능으로 중국 애들하고 붙으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가격이 좀 문제긴 한데 그래도 성능 좋은 걸로 붙어야 된다. 이 LFP 가지고 중국 애들하고 싸우려면은 안 될 것 같아. 이 방향이 맞는 것 같아. 예, 이 방향이 현대차도 이 방향으로 몰라. 근데 안 팔리면 어떡하지? 제가 책임을 못 져요. 그냥 경제 유튜버로서 드리는 말씀인데 제 느낌에는 이걸로 가는 게 방향이 맞지 않겠어? 라는 생각은
좀 듭니다. 자, 어쨌든 덕분에 오늘 뭐 LG하고도 좋은 관계다라고 뭐 얘기를 하고 벤처가 갔기 때문에 LG 에너솔루션 그리고 삼성 SDI가 모두 좋은 가격을 받는 그런 흐름이었습니다. 자, 오늘 과연 장 끝나고 어떻게 될지, 미국 시장에서 어떻게 될지, 유가 어떻게 될지 계속 걱정인데요. 국제 에너지 기구에서는 도저히 못 믿겠다, 이제 호르무즈 도저히 못 믿겠으니까 이라크부터 뚜르키까지 송유관 꼽아가지고 거기서부터 시작하자라는 발언을 하시기도 했답니다. 자, 그리고 아주 즐겁지는 않지만 좋은 뉴스. 한국의 배당금이 25년도 기준 역대 최고 배당금을 기록했다는 소식이 되겠습니다. 코스피 2025년 현금 배당이 35조 원으로 기존보다 훨씬 더 많은 30조가 많았고 예전에 2000년대에도 많았었는데 그때보다 훨씬 많은 신기록을 세웠다는 소식이 되겠습니다. 네, 35조. 예. 그래서 총 799개사 중에서 코스피 71%는 566개사가 배당을 줬습니다. 굉장히 좀 긍정적이죠. 71%가 배당을 줬다는 게 굉장히 긍정적이고요. 그다음에 코스닥 제한 666개사가 3조 줬답니다. 거래소는 35조고요. 코스닥은 3조. 코스닥에 대해서 제가 왜 버블이라고 얘기하는지 좀 이해가 되시나요? 코스닥 시장에서는 겨우 3조의 현금 배당이 나갔습니다. 그리고 코스피는 15% 배당이 증가했고요. 코스닥은 35% 증가했습니다. 그래도 규모는 훨씬 작죠. 그 다음에 밸류업 공시 법인을 중심으로 현금 배당이 더 높았다는 소식도 반가운 소식이 되겠습니다. 현금 배당 비중이 코스피 시장에서는 밸류업 공시 법인은 87.7%, 코스닥은 62.3%로 밸류업을 발표한 법인들이 배당에 더 적극적이었다 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평균 배당 성향은 39.83%, 그리고 코스닥은 37.4%라고 합니다. 그래서 각각 전년 대비 5%포인트, 3%포인트 증가한 수치라고 하죠. 자, 그런데 제가 지금 최근에 읽고 있는 책에서 미국의 배당 역사를 쭉 설명을 하는데, 미국의 연간 수익률이 지난 수십 년간 한 9% 정도 된다라고 해서, 야, 미국 시장은 꾸준히 좋구나 했는데, 그 책을 읽다가 맞다. 그 9%에는 배당률도 포함되어 있지. 맞다. 이렇게 했거든요. 배당률이 몇 %일까요? 배당률이 약 4%입니다. 배당률이 4%예요. 자, 우리나라 지금 거래소 기준으로 35조, 굉장히 발전해서 너무 좋죠. 너무 감사한 일인데 35조인데 지금 시가총액은요. 지금 시가총액은 얼마입니까? 물론 이제 25년도 말 기준으로 시가총액 재는 게 맞는데 현재 우리 한국의 시가총액 5천조가 넘어요. 5,100조쯤 되고요. 전년도 연말 기준으로는 그러면 한 4천조 정도 되잖아요. 그러면 4천조인데 35조면 1%가 안 됩니다. 그쵸? 근데 미국은요, 4%쯤 됩니다. 4배 정도 더 늘어나야지 한국 시장이 미국 시장 같아진다 라는 얘기 할 수밖에 없네요. 자, 뭐 잘한 거긴 하지만 우리 더 잘해야 될 공간이 있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자, 현대GF가 현대온 홈쇼핑, 현대GF홀딩스 주주 교환안이 90%가 넘는 압도적인 찬성으로 가결됐다는 소식입니다. 열심히 이 회사도 주주 환원과 그런 태도를 보여주고 있어요. 주가가 그래서 조금 오르긴 했고요. 앞으로 배당도 더 늘어나긴 해야 될 것 같은데 하여튼 되게 열심인데 그래서 거기에 주주들이 찬성하는 모습 보여주었습니다. 잘하고 열심히 하면 주주들이 반대 안 합니다. 주주들은 기업의 적이 아닙니다. 기업의 친구들이에요. 여러분이 제품을 만들면 그 제품을 사줄 제일 먼저 1번 타자들이 주주예요. 최근에 한국에서 테슬라가 엄청나게 많이 팔렸는데 왜 그럴까요? 테슬라 주주들이 많아서 그래요. 여러분 물건을 사줄 사람들은 주주입니다. 주주를 적으로 하는 회사가 미래가 있을까요? 주주는 내 친구입니다. 친구들한테 잘해주셔야 더 발전합니다. 그것은 통계적으로 나오는 수치가 되겠습니다. 나중에 이 통계를 분석해서 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행복한 오후 저녁 시간 되시길 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